파우스트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장학수 선생님을 소개할 사람입니다. 오늘 강의하실 장학수 선생님은 지금 여기 계신 문화공간 아르마리 대표로 되어 있고요. 또 30년 동안 이 마을 옥산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르마리 동아리 대표로 계시고요. 대한주택법 학회 회원이시고 관세평가위원과 관세학 학회 회원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실습스럽게 안 특히 제가 오늘 또 강조해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 옥산 연단이 마을에 이렇게 북카페를 용감하게 차리시고 이 작은 마을의 어떤 문화와 또 이렇게 문학과 관련된 사업을 끈질기게 용감하게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조금 외로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또 여러 가지 세미나를 여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추앙하고 있는 우리 장학수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파워슈트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정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장학수 선생님한테 큰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책, 우리가 올해 1월달부터 쭉 시리즈로 하는데 어느 다른 책이 좀 건너뛰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책은 사실은 명상록,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고1 때 읽었는데 저 삶의 지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 대학 시절에 읽었던 파우스트인데 좀 난해해서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인간이 노력을 한다는 거, 자신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서 자기를 극복해가면서 노력하는 인간이야말로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저에게 지침 같은 어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제 한번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 많이 이제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우스트를 쓴 어떤 저자 게테 얘기를 하고 게테와 파우스트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얘기를 처음에 제가 좀 한 다음에 이 책이 파우스트가 제 인생에 영향을 주게 됐던 걸 얘기하려니까 부득이 제가 좀 쑥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살면서 체험해서 되게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좀 넣었어요.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좀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장 중에서 되게 이제 좀 와닿던 문장, 이런 문장을 넣고 마지막에 그러면 저는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을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지침을 받아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앞으로 나에게 내 삶의 어떤 방향성으로 제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방대해가지고 욕심껏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지만 그러면 시간상으로 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 줄여서 그냥 PPT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 볼프강 폰 게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사실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정신적인 단계가 이 정도까지 고양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게테라는 인물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이렇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인간은 모든 차원에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같은 수준일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게테가 했던 고민들은 우리 모두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보편성을 가진 고민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굉장히 이제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그런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게테는 전 세계 문학계에서 사실은 내노라고 하는 문호니까요. 대문호고요. 저는 독일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게테 때문에. 게다가 철학자 니체도 있잖아요. 정말 축복받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게테는 굉장히 진실을 탐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진실을 탐구했고 그 진실을 탐구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마도 신에서부터 종속되지 않고 신에서부터 독립된 어떤 그런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본질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것, 진실을 탐구한다라는 것은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게테는 근데 끊임없이 방황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바이마르 그 방황에 3가지 단계가 있는데, 바이마르 공국이라고 아주 인구가 6,000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지역에 재상을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법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러서 좀 일을 해달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바이마르로 이동해 가면서 거기서 재상을 지냈던. 그런데 해봤더니 재상으로 정치에 관여를 해봤더니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현실, 그 상황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재상이 됐을 때는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탈리아 여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상직을 다 놓고 자유를 찾아서 뭔가 다른 어떤 길을 모색하고자 이탈리아로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때가 38살이었고요. 38살이었던 그때 이탈리아로 가서 그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그림을 그려봤는데 열심히 그렸죠. 근데 이것도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식물학, 동물학, 그 다음에 뉴턴의 갖고 있던 뉴턴의 원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반박하는, 뉴턴이 갖고 있던 특히 강학 분야에 되게 반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자신이 틀렸어요, 게테가. 뉴턴이 맞았던 이론이었지만, 어쨌든 끊임없는 이의 제기를 하고, 보다 강범위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파우스트라는 작가가, 게테라는 작가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쓰게 된 거는, 그 작가가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방황을 거치면서 가졌던 그런 작가적인 상상력과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이 작품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게테가 욕망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 창조예요. 우리가 신의 지배를 벗어나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그 신과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 창조랄까,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 안에 인조인간 호문클루스라는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 본인이 갖고 있던 대표적인 욕망을 작품 안에서 녹여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게테가 이렇게 방황하게 된 이유는 지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 지적 욕망 때문에 기존의 자신을 계속 골방에 박혀서 공부를 끊임없이 했죠. 철학, 법학, 신학, 자연과학, 온갖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정통 학문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이거는 아닌데, 뭔가 내가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세상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게테는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있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여기서 등장하는 메피스토라는 악마가 이제 싹 보이게 되죠. 이때 고민하고 있는 이 당시에 메피스토가 접근해 오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게테는 그렇게 본인이 갖고 있던 학문적인 한계, 그 다음에 지적인 욕망을 추구했지만 거기서 한계를 느끼면서 뭔가 세부적인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감싸는 자연의 흐름도 관심이 있었고, 우주 전체의 뭔가에 대한, 거기서 본인이 우주 전체를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죠. 그래서 보다 이제 아주 협소한 시각에서 그 시각적인 범위 안에 있다가 점점 넓은 세계로 시각을 넓히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작은 한계 안에서 나는 제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자꾸 관심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동질감을 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건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사실 파우스트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에요. 요한 게오르그 파우스트라는 존재가 있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게테가 어렸을 때 이 파우스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거죠. 근데 마법사이면서 연금술도 하고 점성술도 보고 아주 온갖 다재다능한 그런 전설 속의 인물이 있었고,
근데 그게 그 전설이 구전처럼 전해왔지만 사실은 실존 인물이었던 거야. 근데 그 파우스트에 대해서 많은 어떤 예술가들이 작품이나 예술로 표현해서 녹였지만 주로 이제 게테가 했던 파우스트는 좀 다른 점은 다른 어떤 인물들은 전부 그 파우스트를 비극적으로 끝나게 했다면 되게 부정적으로 봤다면 파우스트는 그 말미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구원을 받는 걸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렸을 때 좀 많이 접했던 내용을 가지고 쓰게 됐죠. 그래서 1부, 2부가 있는데 1부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과 거기서 만났던 그랜트 해리라는 여자와의 사랑, 거기서 또 겪게 되는 어떤 실망,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 개인적인 체험이 1부고 2부는 그 체험 세계를 넓혀서 2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게테가 이 파우스트를 쓰게 됐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인간이 외적 속박을 벗어나서 마음껏 자기 의욕을 실현한다면 어떤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까였어요. 이것이 본질적인 캐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박하고 있는 윤리나 도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자기 욕구, 자기 유혹대로 뭔가를 계속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에 마주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 작품은 아마데우스나 햄릿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줬는데 햄릿은 사실 고민하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간이야.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렇게 고민하는 인간을 얘기했다면 돈키호테는 행동하는 인간을 얘기하는데 여기 파우스트는 노력하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의 의미가 자기 극복으로 가고자 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 것. 여기서는 약간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제가 이 책을 하기로 하면서 내가 그러면 지난 인생을 쭉 훑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 인생에 어떤 각인되어 있는 몇몇 지점들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넣었는데, 초등 시절에 저는 보통 아이들하고 뭐 무술 하거나 공기놀이 하거나 막 이렇게 막 밀거나 이런 놀이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되게 즐겁게 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가끔 고무줄을 했죠, 가끔. 근데 이렇게 멀리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웅성웅성한 그 소음, 시끄러움, 그 속에 이렇게 선뜻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그래서 군중이나 다수가 갖고 있는 것들 제가 그 되게 어린 나이에 약간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자의식이 조금은 아주 미미하게 싹트기 시작한 시점이 아닌가 해요. 5학년, 6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기억이 없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데 늘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중등 시절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원래 되게 편하게 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근데 중학교 시절쯤에는 갈증이 뭔가 어떤 욕구와 갈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중2 때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뭐 집안에서 제가 맞이거든요. 동생 둘이 있는데 누군가 저와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이나 대화를 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갈증이 계속 있어서 제가 심지어 교회를 갔잖아요. 어디 교회를 가보겠다고 갔는데 막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 놀라서 이제 거기는 다시 안 가게 됐죠.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제가 뭔가를 더 많이 갈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자극을 주는 외부 요인이 별로 없었던 거죠. 뭔가를 많은 걸 추구하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도 가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중2 때 아마 가을쯤인가? 중2 때쯤인데 갈증이 있던 시기에 저희 집에 갑자기 먼 친척분이 이제 저가 고향이 강릉인데 강릉에 이제 아이를 고등학교를 보내게 됐으니까 우리 아이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저 친정 아버지가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따라온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같이 하숙을 해달라고 하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한 1년 반,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숙을 하면서 제가
그 같이 왔던 친척인 오빠 말고 같이 왔던 오빠 책상에 굉장히 다양한 책이 있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부터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책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화를 하는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말을 전혀 안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동생들은 아직 어리니까 막 가서 붙어서 놀고 그러는데 저는 좀 아시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면대면하게 지냈지만 어쨌든 몰래 없을 때 책상을 봤는데 책이 있는 걸 본 거죠. 본인들이 집에 갔을 때. 아마 그때 이 갈증을 느끼게 된 시절에 그 책의 그 제목들만 갖고도 저는 엄청 많은 뭔가 궁금증이 더 폭발하게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고 시절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1 때 제가 명상록 같은 걸 읽고 뭐 되게 다양한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2부터는 공부하느라고 그러지 못했는데 고1 때는 온전히 공부를 단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책만 읽었기 때문에 자의식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지? 앞으로 뭐 하고 살까? 나는 나에게 어떤 힘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파우스트랑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인데요. 제가 고2 때 여기 담임 선생님이 여자 아가씨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들면 키도 크고 이렇게 덩치도 있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이런 손바닥으로 애들을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교단에 딱 서서 학생들에게 그럼 그때는 막 거의 70명이잖아요. 60몇 명이잖아요. 그 앞에 서서 자신은 최고의 덕목을 성실이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제가 되게 비웃었어요. 앉아서. 그래,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 거기서 지금 선생님으로 존재하면서 성실이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성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덕분에 성실이 반드시 미덕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실하되 내가 왜 성실한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뭔가를 성실하게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성실하게 이것을 하고 있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게 했고 제 평생 동안 이 성실에 대해서 제 마인드를 딱 구축해줬던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지금 이 책이랑 되게 맞물리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요거 때가 좀 많이 나오네요. 학력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발표 기다리고 막 이런 겨울이었어요. 강릉 시내에 있는 대학로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막 붕어빵을 팔고 있는 거예요. 구워서. 근데 이렇게 봤더니까 우리 반 친구인 거예요. 저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집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붕어빵을 막 팔면서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야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아주 환한 미소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정말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름다움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름다움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답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사건이었어요.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을 건데 서울 교대로 간 걸로 알거든요. 그 다음에 연락이 잘 안 돼서 모르겠는데 되게 아름다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다음 이제 대학 시절에서는 저번에 이제 우리 박승락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소유냐 존재냐 갖고 되게 고민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하고 이제 뭐 식사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뭐 휴게소나 아니면 뭐 등나무 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다들 그 학문의 전당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만 얘기해요.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20대의 그 청춘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까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건 전 너무 슬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학점이 저희는 법대는 150학점인데 165학점인가를 땄거든요.
근데 어쨌든 졸업한 게 너무 아쉬워서 4학년 1, 2학기 때 교양 과목을 막 들은 거야. 다른 과 가서. 근데 그 중에 윤리교육학과 가서 제 친구가 윤리교육학과 있었어요. 자기 교수님 수업을 들으래요. 철학 교수님인데. 사회 사상사를 들었어요. 그때 소위나 존재나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뭐 물신주의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와서 제가 막 행정부 교수님인데 저 친했으니까 교수님 저 오늘요 수업을 들었는데요 하면서 막 그 얘기를 막 했더니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돈 없이는 살 수는 없어. 그렇다고 돈을 너무 무시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 교수님은 지금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는데 그때 되게 많이 고민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 것인지 굉장히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농사 짓겠다는, 그래서 이 옥산면에 사는 제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거죠. 가치를 지향한답시고요. 그죠? 모두들 반대했죠. 미쳤냐고 막. 심지어 어떤 선배는 저보고 전에 들었대요. 제가 누구랑 결혼했다는 걸 전에 듣고 그 선배가 이랬대요. 걔가 미쳤다. 자기 인생을 쓰레기통에 쑤서 박았다. 시궁창에 박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해를 잘 못했죠. 그리고 뭐 친한 후배나 친구들 뭐 다 도대체 농사 짓는 게 뭐가 멋진다고 그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제 친정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이 우선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몰랐고요. 잘 몰랐고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연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선하겠어요. 맑은 영혼을 갖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농사를 저도 이제 그래서 대학원 가기 전에 한 6년을 같이 지었죠. 한살림 생산자로 같이 6년을 농사를 지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농사 짓겠다고 하는데 농사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새벽부터 술 먹으러 가서 한 오후 2시면 나타나요. 막 그때 저희가 유기농으로 딸기 농사 이런 걸 지었어요. 딸기를 무르잖아요. 안 따면 다 물러서 하루에 막 200만 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서 팔면 200원 벌 수 있는 돈인데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정말 막 서로 욕하면서 막 싸우고. 그 지난 세월 이후에 제가 여기서 이 사람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인생을 여기다 담보 잡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기로 한 거죠. 38에. 개태가 이탈리아로 갔던 38살. 애 셋 있는데 막내가 2살이었어요. 근데 대학원을 이제 딱 합격해놓고 이제 등록을 딱 해놓고 이제 입학하면 되는데 3월에 입학이잖아요. 2월에 남편이랑 막 대판 많이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큰 시누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되게 지혜로우시거든요. 제일 큰 아주버니 밑에라서 우리 남편은 7남매 막내고 그래서 그 큰 시누이인데 전화를 했죠. 제가 이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 났죠.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엄마 같은 존재니까 큰 누나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끊어보라고 자기 좀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그러더니 좀 떨어져 있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감히 통장에 보니까 한 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300을 꺼내가지고 나갔죠. 어디로 갈까 한 일주일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어디로 갈까. 근데 기왕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고 한 10년 정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10년 넘게 공부를 안 했죠. 다시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고시촌으로 갔죠. 신림동 고시원으로 간 거죠. 고시촌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오래 못 버티잖아요. 1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인데 제가 방세만 내겠습니다. 밥값은 제가 식사 마치면 고시원생들이 다 식사하고 나면 제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밥값은 저 면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열심히. 근데 그거로도 좀 부족해요. 왜냐면 책을 사야 되니까 이제 분식집 알바를 갔죠. 한겨울에 눈보라 칠 때 막 그때 PC방에 리니지 이런 거 하는 게임이 유행해서 고시생들이 쉴 때 거기서 엄청 많이 놀고 있거든요. 막 뚝배기, 돌솥 뚝배기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보라 칠 때 제가 그걸 이고 막 배달을 엄청 많이 다녔죠.
그러면서 그 1년을 잘 버텼답니다. 사실 피눈물 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랬고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시절에 오게 되면 제가 이제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결혼할 때도 저는 원래 공부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를 혼자 지을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같이 좀 도와주고 자리 잡히면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대학원 시절은 더구나 박사 논문 심사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국제법 파트에서 국제경제법 전공인데 WTO 규범이나 FTA 규범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WTO 규범이 그 회원국의 주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가 이제 글의 저기에서 논문의 소재였어요. 근데 심사를 딱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쓴 논문을 가지고 심사를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저랑 아주 친한 교수님이에요. 국제법 학자가 국제법 규범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있을 수 없대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내색을 못하고 듣고 있었죠. 그래서 뭐지 이거 공무원 마인드인데 학자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뭐가 흠결 있고 뭐가 부족한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제 학회 가도 막 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느낀 건 이 사회가 너무 껍데기만 있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 거죠. 보면 오히려 그걸 인식하고 있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잘 살 건 아니에요. 자충우돌하죠. 그래서 그 껍데기 같은 세상에서 제가 아까 개태가 느꼈던 것처럼 공부를 해서 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학문으로는 이게 뭔가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해봤자 그런 교수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된 거죠. 저에게. 그래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죠. 그래서 오늘날 어쨌든 오손도산에서 인문학 강좌도 몇 학기 했고 그러다가 코로나 터져서 못하다가 여기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에 관심을 가진 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자꾸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계속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죠. 좀 전까지는 제 인생을 파우스트를 접하게 됐을 때 저에게 굉장히 남다르게 느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시기별로 조금 말씀드렸어요. 주제 넘었죠? 좀 죄송하긴 한데 쑥스럽고 제 인생 스토리 불러온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내 인생이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골방에 박혀서 뭐 온갖 아주 천재니까요. 다방면의 공부를 엄청 많이 했죠. 근데 본인이 정말로 아닌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이르러요. 그래서 지식의 허무함, 지식의 무력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순간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딱 접근하지. 근데 여기서 악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랑 좀 달라요. 그렇지. 이 악마는 약간 모든 것을 너 그래? 그래서 다 부정하는 그런 악마라고 생각하는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악마죠. 근데 사실 파우스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대립해서 했지만 내 안에 두 영혼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영혼이 있죠. 나 할 수 있어. 나 하면 내가 하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계속 그런 두 가지 영혼이 고민하면서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에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나와 보다 고양된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싶은 나 뭐 이런 두 가지 영혼이 내 안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금 파우스트라는 인물과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인물로 대립해서 나타내고 있죠. 결국은 그렇게 고민했을 때 나타난 메피스토가 이제 계약을 맺자고 해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이 생에서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대신 저 승으로 가게 되면 당신이 나의 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계약의 의미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거죠. 자신이 기존에 추구했던 숭고한 그런
어떤 용언이 아니라 뭔가 쾌락을 추구하고 보다 세속적인 뭔가를 추구하는 것에 영혼을 파는 계약인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헨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서 사랑을 하게 됐죠. 파우스트가. 결국은 뭐 약물을 줘요. 그 약물을 먹고 메피스토가 준 약물을 먹고 막 회복이 돼 젊음을 찾게 되죠. 자신만만해진 파우스트가 예쁜 아가씨를 막 보면서 유혹을 해서 어쨌든 저 여성이랑 뭔가를 막 잘해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지키고 있으니까 엄마에게 이 수면제를 주면서 어머니에게 주고 어머니가 잠자는 동안 우리 놀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그랜트 헨이라는 이 여성은 수면제를 너무 복용량을 과도하게 준 거죠. 엄마가 그거를 먹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도 같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임신을 한 아이를 또 죽게 물에 빠져서 죽게 됐고 이것 때문에 오빠가 막 분노하면서 파우스트에게 막 대들었다가 또 다시 그래서 그랜트 헨이라는 여성은 사실은 실존 인물이래요. 이것도 지금 일부에서는 젊은 시절 파우스트가 굉장히 겪었던 많이 들었던 얘기를 막 접해서 쓴 거라서요. 게테가 그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법원에 이제 시보로 나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시보라고 해요. 정식 판사 검사 되기 전에 그 밑에서 인턴처럼 일하는 걸 시보라고 하는데 아마 시보 시절에 법원을 갔는데 이 유사한 사건이 법원에 온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본인이 굉장히 각인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제 글에다가 녹여낸 거죠. 그다음 막 중간에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 끊임없이 지적인 욕망에 추구해봤고 젊음도 추구해봤고 사랑도 찾아봤고 막 하다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보다 본질적인 무엇인가, 삶의 본질, 삶의 보다 깊은 어떤 의미 이런 걸 추구하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넘어가면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 황제를 만나서 독일 황제가 굉장히 공분에 처해 있을 때예요. 그 독일 황제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막 화폐를 찍어가지고 이걸 해결하면 돼. 막 이렇게 화폐를 막 만들기도 하고 막 찍게 했고요. 그것은 이제 오늘날 분석하는 걸 보면 그 화폐를 찍고 했던 것이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가 넣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간첩 사업을 하게 되는데 간첩 사업의 의미는 해안지대에 사실 그냥 땅도 많이 있는데 간첩 사업을 한 거잖아요. 해안지대를 땅으로 이렇게 넓히는 거잖아요. 흙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간첩 사업의 의미는 원래 간첩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하고 동행하면서 신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수용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신의 절대적인 종속성을 잊고 인간 중심의 세계를 창조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커 있었어요. 이만큼 부풀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중심의 뭔가 세계를 창조하고 싶은 삶의 터전이 간첩 사업으로 말을 하고 싶었죠. 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어떤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 뭔가 자력으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끼리 협력하는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해안지대를 비옥한 땅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간섭 사업을 하는데 언덕에 한 오수박을 쓰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안 피해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나무도 막 베어고 해야 되는데 나무를 베어서 거기 자리를 막 활용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 부부가 안 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메피스토를 시켜서 그 부부를 그냥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노부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을 순응하면서 이 세상이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소박하고 숭고한 그 두 부부가 죽게 되죠. 근데 안가하고 처음에 피해 계약을 할 때 절대로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영혼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멈춰라 그대는 정말 아니다.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뒤에 이 파우스트 쪽에 가면 이 말을 하게 돼요. 파우스트가. 그래서 멈춰라라고 한다는 건 사실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면 정지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 파우스트가 추구했던 건 끊임없이 뭔가 계속 움직이면서 행동하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언젠가 맞이할 평안한 삶을 위해서요. 그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 계약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영혼을 줘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멈춰라 그대는 정말 어느 순간 이 멈춰라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자 어쨌든 영혼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시간의 정지를 의미하는 거 멈춰라 라고 하는 의미는 메피스토는 지금 어떤 악마를 대표하긴 하지만 부정의 의미의 악마 그거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내 안에서 계속 이러잖아요. 나 좀 열심히 너무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은데 나 제의식이 드는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나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아 인생 별거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영혼의 싸움을 지금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피스토는 그 반대편 영혼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나 정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 멈춰라, 그만 움직여라, 그만 노력해라, 그만 이쯤이면 됐어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에서 저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게테는 행동해야지 우리는 변한다는 거예요. 멈추고 있는 한, 정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게테가 저 문장을 냅니다. 그리고 여성성이 구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뒷부분에서 이거는 해석이 되게 분분할 것 같아요. 여성성이라는 건 여기서 아마도 어떤 여성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죠. 남성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여성성이라는 것이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의미해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민스럽고 이 복잡한 세계 이런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계에서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렇게 창조의 힘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성성을 갖는 창조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테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파우스트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나 하면 진정한 가치는 당장 지식도 아니고 근데 사실 지식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책을 읽지만 사실 금방 날아가잖아요. 휘발성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실 되게 미미한 것이 되죠. 그래서 당장 지식도 진정한 가치일 수는 없고 이 파우스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젊음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같은 여성을 낳고 니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태력도 그려보고 했는데 그 젊음도 여인과의 사랑도 다 비극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테는 지식도 사랑도 젊음도 별로 그런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럼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유혹을 견디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유혹을 견딘 것 우리는 어차피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면서. 정말 선한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지만 원래 자기 궤도로 항상 돌아온다라고 게테는 얘기해요. 끊임없이 유혹이 있죠. 근데 끊임없는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든 넘어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견디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끊임없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하죠. 그래서 남을 위해 살면서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만 구원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계 안에 머물지 말고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타자와 어떤 조화롭고 협력적인 삶을 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한 어떤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아름다운 인간 이게 게테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파우스트. 아름다운 인간은 언제나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우스트는 굉장히 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1부, 2부에서. 파우스트로 표상되는
그 퍼스트 안에 개태 자신의 모습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끊임없이 되게 불완전하지만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고 했지만 그래서 엄청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맨 뒷부분에 가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른 작가들의 퍼스트랑 다른 점이에요. 개태는 구원을 받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거든요. 이런 인간은 불완전한데 너의 가치는 넌 언제나 애쓰면서 노력하고 살았잖아. 너 굉장히 넓게 발전하죠. 그래서 파우스트에서의 개태가 쓴 이 파우스트에서는 결국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우리 노력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죠. 개태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를 노력하면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죠. 노력하지 않으면 방황도 없는 거죠. 제자리에 멈춰 있으니까요. 그죠? 방황할 일이 없죠. 근데 끊임없이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늘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뚜렷한 목적은 망설임도 불안함도 사라지면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불안함도 없어지죠. 망설임도 사라지고 뭔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뚜렷한 목표가 없을 때 우리는 늘 불안에 시달리죠. 불안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망설이게 하고 주저주저하게 하고 계속 세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이 파우스트에서 담고 참된 인간은 잠시 어두운 충동에 동요할지라도 옳은 길을 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문장들은 제가 이 문서에 있는 문장들을 옮겨놓은 거야. 참된 인간은 잠시 어두운 충동에 동요할지라도 아까 유혹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럴지라도 옳은 길을 망각하지 않는다. 다시 본 궤도로 항상 언제나 돌아오게 됩니다. 선한 인간은, 참된 인간은 다시 궤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시든꽃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이 시시해져요. 그럼 우리 인생은 시든꽃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점검해보시면 돼요. 아, 나 요새 무슨 게 시시한데? 그건 내가 이미 시든꽃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마음에 생기는 절대 이렇고 우리는 시든꽃으로 지금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개태가 생각하는 인생의 최대 목표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그거는 니체의 자기 초월과 되게 맞다는 거죠. 초인이 되라고 하는 거랑 맞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능력에 그저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나를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인생의 최대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진정한 가치와 나누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힘을 쏟고 있을 때 그 밑에는 제 생각에 플러스 아까 제가 성실에 대해서 얘기했죠. 열심히 열정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걸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 열심히 쏟아서 그 목표가 내가 열심히 쏟아서 생기는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 생기는 부산물을 그냥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과만 늘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할 수가 없죠. 두려우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따라오는 어떤 목표를 성과는 그냥 부산물이거니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되게 어렵죠. 사실 우리는 생활이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여기 카페가 되게 어렵거든요. 엄청 어렵거든요. 우리가 걸치고 있는 호화로운 옷도 있고 장신구도 있고 뭐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근데 자동차 사면 한 몇 달은 신나겠죠. 한 6개월? 1년? 1년은 좀 1년도 못 갈 거야. 한 3개월? 3개월 정도면 기분이 좋겠죠. 그 차에. 근데 냄새 나서 별로더라고요. 그죠? 시트 냄새 때문에 새 차는 탐욕스러운 인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담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독서 모임이나 동아리나 이런 걸 하는 것도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더 많이 알아야 되면서 나는 더 많이 알고 있다, 많이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안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오만하다. 근데 또 사실 저는 안 하면 머리가 그냥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열심히 뭔가 꾸준히 책을 읽고 뭔가를 생각하면 그나마 조금씩 내가 좀 괜찮은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이 생기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딱 멈추는 순간 마비가 온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지 않을 수는 없는 거, 뭔가 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근데 이게 책으로 한정돼서만 공부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럼 파우스트가 보여주는 비전은 그럼 뭐냐? 파우스트가 1부에서 2부에서 굉장히 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해줬던 이유는 인간적 성숙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없다. 신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우스트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언제나 갈망하고 애쓰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존재고 아름다운 실존인데,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 그 실수를 어느 정도 신도 용납해 줄 거야, 인정할 거야, 그걸 감내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구원해 주면서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파우스트를 들고 가죠. 메피스토가 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두 영혼의 서로의 싸움에서 내가 어느 쪽 영혼으로 살아남을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천상에서의 시끄러운 합창으로 마감이 되죠. 천사들이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울망하는 것은 영원한 것에 기회에 지나지 않는 일찍이 채워지지 않는 것 이제 여기에 채워집니다. 평용하기 어려운 것 여기서 이루어지고 영원하고 여성적인 것 우리를 들어오게. 그래서 여성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이 된다. 이런 이렇게 쭉 나올 거야. 이 메시지가 전하는 의미는 베틀레헴과 같은 여성의 숭고한 사랑과 지상의 것을 초월하고 싶은 영혼이죠. 숭고한 뭔가를 계속 찾고 싶은 그런 영혼과 지상에서의 여성이 베틀레헴은 일부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 여성 자기 엄마도 죽겠고 그죠? 오빠도 자기 때문에 죽었고 자기 아이도 독살했는데 그 여성은 그 자체로 숭고한 어떤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성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차원 높은 인간성을 발현하려면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이렇게 결합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게테의 의도는 이 작품의 전개 과정인데요. 일부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파우스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법원에서 봤던 시부 시절에 봤던 그 여성의 이야기, 이거를 막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16세기, 그러니까 그 16세기에 있었던 얘기를 18세기에 살면서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일부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현재 그 글을 쓰는 게테가 이 파우스트를 집필하던 18세기의 그 옛 16세기, 그러니까 200년 전 얘기를 끌어와서 거기다 쓴 거예요. 그리고 2부에 와서는 글을 쓰는 게테가 집필했던 그 시점에 그 뭐 눈을 찍어내는 거, 간척 사업하는 거, 뭐 이런 거죠. 끊임없이 인간이 간척 사업하면서 그 노부부를 죽게 했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뭔가를 잘못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노부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뭔가를 노력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실한 과정이 내가 뭐 때문에 성실하고 노력하고 애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게테는 이 작품에서 그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캐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18세기 집필했던 그 시기에 썼던 이분은 이거를 23세에 시작해서 82세에 마감해서 60년 동안 쓴 거예요.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 그러니까 정말로 대문호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1부를 썼을 때 하고 2부를 썼을 때 시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1부를 썼을 때 하고 2부 썼을 때가 약간 게테가 바라보는 인간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인간상이 바뀌었어요. 뭔가 1부를 쓸 때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인간이 아름다워. 그리고 거기서는 좀 신과 같은 존재여야 돼. 뭐 이런 것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본주의가 있었죠. 근데 2부에 넘어가면서는 약간 인본주의로 바뀐 거죠. 그런데 실제 게테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어디에서 그분 사는 어디에서 지진이 났어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엄마 친구들이 막 있는데 꼬마 9살인 게테인데 물어봤대요. 그냥 너는 이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걸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신이 있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꼬맹이 걔가 엄마가 옆에서 살짝 엄마도 좀 대단하게 그나마
인간의 모르는 신의 영역 다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 신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인간이 인간을 돕고 배려하고 하는 분은 그 부분은 그 영역은 신도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뽑아가는 게. 그래서 그 뒷부분으로 가면서 2부에서 개태는 인간을 바라보는 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갑니다.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근본인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간첩 사업이나 뭐 이런 얘기, 돈을 찍고 이런 얘기는 아마 지금 200년 전에 이야기해서 이거 200년 전에 쓴 거잖아요. 현재.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미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당시 미래의 우리 후세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앞날을 내다보는 거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그 농부가 죽는 것 같은 문제점, 뭔가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막 하는 거, 너가 선의로 이런 많은 행동을 해도 많은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세기, 일부는 16세기를 가져와서 썼고요. 2부는 18세기 당시에, 그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자신들의 독자가 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성취동기나 성취를 막 해야 되는 강박증,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면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못 그러고. 자식 간에도 공부 잘하는 애가 더 어렵잖아요, 사실은. 공부 못하는 애가 좀 덜 어려워요. 그죠? 그죠? 좀 어려워. 근데 그게 인간인 거죠. 근데 성취 정도에 따라서 인간을 억압하는 이 인간적인 사회를 이 파우스트가 뒷부분에서 개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성취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취했느냐를 가지고 계속 인간을 억압하는 건 이건 폭력이야,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힘차기는 어렵지만 읽어보면 그럼 독자의 역할은 뭐냐는 거죠. 이 파우스트를 읽었던 우리의 역할은 개태의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잘 응용해서 우리 시대의 문제를 보다 나은 방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건을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 얘기인데, 아까도 뭐 약간 했지만요, 개태의 생각과 제 얘기를 섞었지만 여기서부터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여기저기 자꾸 보는데 틈틈이 보거든요. 뭘 보냐면 정치 영화를 제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법이니까요. 세계 정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정치사를 쭉 봤어요. 이 시리즈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 다음에 호주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덴마크 거를 보고 있는데, 덴마크 그린랜드라가 덴마크 영미더라고요. 근데 호주 정치 드라마도 그렇고 덴마크 정치 드라마도 그렇고 전부 중국이 엄청나게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게 자꾸 드러나요. 그리고 그 국제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알력들과 사실 국제법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 힘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미국이 거의 뭐 깡패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막 쩔쩔매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단순히 미국의 대의존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정책을 하고 한 나라를 통치하고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의 총리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그린랜드에 중국이 뭔가 항구를 만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덴마크 총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미국은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압박을 내쳐 중국은 해야 되겠다고 하죠. 이미 계약을 다 했어요. 막 그 상황에서 이 덴마크 총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얘네를 안 괴롭히고 얘네 눈밖에 안 나는 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정치 드라마나 지금 개태가 얘기하는 파우스트에서 보면 제가 본 거 느끼는데 그 드라마에서 보다가 나온 문장이에요. 이게 덴마크 정치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문장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한 문장씩 주거든요. 근데 확 꽂혔어요. 제가 좋아하는 버트란트 러셀인데 러셀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상을, 지금 파우스트가 뭔가를 계속 본질을 찾아서 끊임없이 당하면서 갔잖아요. 그런 이상주의는 위장된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다 나은 사람, 보다 좋은 거를 추구한다는 건 어쩌면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권력을 숨기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뭐 환경운동가들 있잖아요. 페미니스트들 있잖아요. 그들은 다 어쩌면 자기네가 그 분야에서 뭔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게 유장된 권력이라는 거, 이상식.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왜 넣었냐면 뭔가 성실을 해요.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했어요. 이상적인 무엇인가를 위해서. 삶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뭔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요. 하지만 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추구하는 그 이상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나의 권력욕이나 나의 욕망이나 그죠? 그런 게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와닿던 그래서 여기에 꼭 놓고 싶었던 문장이에요. 그다음 볼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독서 모임에서 동아리에서 공부를 막 해가지고 사실은 맨날 공부를 해도 별로 바뀌지 않거든요. 저부터도 잘 안 바뀌어요. 맨날 우리 분별하지 말아야 돼 막 공부하면서 계속 그러거든요. 사람을 보면 딱 판단하잖아요. 막 몇 초 만에.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분별하죠. 끊임없이 판단하죠. 근데 왜냐면 그 배운 대로 되지 않는 게 책에서 본 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본성이 훨씬 강하죠. 이성보다. 그러니까 본성이 이성을 이기는 상황이 우리는 주변에 너무 우리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성실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것들이 혹시나 숨겨진 욕망이나 숨겨진 권력이 아닌지를 알려면 언제나 자기 인식이 되게 필요하다. 자기 캐물임이 엄청 필요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나답게 산다는 건 뭐냐?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기 캐물음을 통해서 나답게 산다는 건 뭐냐? 어떤 직을 원하는지 업을 원하는지 이런 거죠. 직장은 직이죠. 자리를 원하는 포지션을 원하는 거죠. 업이라는 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이미 다 살아서 이제 고민 안 해도 되나요? 많이 살아서 120살까지 살 것 같으니까요. 반밖에 못 사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60년을 저는 이제 58이니까 60년 넘게 그저 고민해야 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제 주변에서 어머 선생님이다. 무슨 30대, 40대인 줄 아나 봐요. 막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일 모레 60인데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두려웠거든요. 저 원래 두려움이 없는데 저는 두려워요. 오래 살까봐 두려워요. 오래 살까봐. 정말 120살까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90까지는 경제활동을 하고 뭔가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프면 안 되는데 그죠? 누워서 60년을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염려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려면 우리가 내 자신하고 경쟁해야 될지 타인하고 경쟁할지 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다가 의미를 두면서 살아야 될지 앞으로 나이는 삶을 이 부분에서 이제 성찰이 좀 필요한데 파우스트처럼 또는 게테처럼 그죠? 파우스트는 게테의 분신이라고 하니까 60년 동안에 썼다니까 자신의 많은 것들을 녹여냈죠. 자신의 철학과 가치와 많은 것들 인생관을 다 녹여낸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우스트처럼 인생을 걸만한 그런 각오가 있는 방향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적극적으로 그 삶을 매달리면서 사는 그 결과를 가치 있는 어떤 결과를 반드시 가져올 거라는 거죠. 인생을 걸만한 방황이 필요하다. 방황하지 않는 자는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방황한다는 건 지금 내가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견뎌냈을 때 어떤 가치 있는 결과가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방황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그래서 파우스트는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저에게 영향을 주는 분인데 그러면 내 삶의 성실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어요. 학회도 가고 학원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열심히 해요. 근데 맨날 돈은 없어요. 사실은 맨날 돈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계속 끊임없이 캐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끊임없이 캐물어야지만 지속 가능한 거죠. 버틸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가치가 없다면 사실 버티지 않고 셋만 하고 있으면 빨리 적겠죠. 당연히 적겠죠. 뭐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 이유가 없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요. 감사합니다.